잠원중학교 3주차 수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나가냐? 기억 속에 들 곳이랑 해서 문장의 짜임, 그 다음에 학습활동, 일단 학습활동까지 나가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로 파트부터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이제 명선이한테 달려있는 개폐를 발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피셨나요, 은율씨? 54쪽이라고 했습니다잉. 자, 했을 때 요 개폐같이 달린 요것이 무엇이다냐 이렇게 얘기해서 전라도 사투리 쓰고 있어요. 자, 개폐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했습니다. 이랬을 때, 자,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면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챘다. 명선이가 왜 얼른 그것을 가리려고 해? 여기 안에는 얘가 어느 출신인지, 그리고 얘가 부자인 게, 서울 아이인 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아직도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다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 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직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물섬의 지도. 왜? 얘가 부조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그러니까 금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소증스레 바지춤에 숨긴 것이지요. 그죠? 자, 내용 볼게요. 뒤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름터 엄포를 놓는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자, 다음 쪽 보기 전에 잠깐만 선생님 앞에 볼게요. 개폐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약간 이름표 같은 거예요. 증명표 같은 문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폐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개폐가 뭐라고요? 증명서 같은 이름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단어 확인해 두시고요. 자, 찔러 넣었다 하면서 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하고 원수 척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야한테 털업송한다,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체크할게요. 저번에 했던 색깔 이어서 기억나시나요? 자,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파란색으로 체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선이의 금반지를 독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격 그리고 어머니의 성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진우야 눈 떠야 돼. 어떤 거라고? 이해타산적이다. 이기적이다, 탐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타산적, 무력적, 탐욕적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타산적, 무력적, 탐욕적. 그죠? 자, 그래서 언젠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선이한테 하나라도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거지. 그래서 자, 언젠가 가뭄 흉년 때 이웃논에 임자하고 물꽃 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삼나를 들이던 그때의 표정보다 훨씬 더 포악해 보였다. 아버지는 원래 조금 성격이 호전적이야. 잘 싸우려고 해. 그러니까 얘들아, 그 농기구 삽이 있지. 이게 삽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물꼬를 가지고 싸운다는 건 옛날에는 그러니까 상하수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잖아. 물길이 되게 중요해. 왜냐? 물이 있어야지 농작물이 잘 자라니까. 근데 그 물기를 우리 쪽으로 좀 더 하느냐 아니면 남의 밭에 내어주느냐의 싸움에서 아버지가 다른 이웃한테 어떻게 한 거야? 막 삽 들이대면서 아이 내가 이 물기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싸운 거야. 이해돼?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보다 더 포악해 보였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논에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글러들어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고집을 부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아요. 만에 일이라도 야한테 해꾸지 하려면 앙화가 무섭다는 걸 맹심하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어.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진짜야 가짜야?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길러? 누가 친자식한테 머슴살이 시키려고 하니? 그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다? 위선적인 모습을 알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앙화라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중간에 알아두세요. 앙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덮치는 복수가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라 라는 거야.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자,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곧바로 우리 이익이란 말을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겉으로 욕심 있어 보이기에는 얘기 안 했단 얘기야. 그지? 그래서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성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사람들을 따돌리고 집안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다그쳤자. 자, 아까 개폐를 가져가가지고 읽은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자, 중요.
계패에 무슨 사연이 적혀 있던가요? 이 계패에 적혀 있는 내용은 뭐야? 명선이가 밑에 명선이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를 바꾸게 된 소재로서 명선이가 부잣집 아이이면서 원래 부모님, 그러니까 명선이의 친부모님이 명선이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둔 거죠. 자, 봐봐요. 그래서 걔네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테요? 누구긴 누구요? 나지. 자, 실제로 아버지한테 쓴 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은 전쟁 중에 명선이가 고아가 될 거를 생각을 하고 누군가, 명선이를 맡아줄 그 누군가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한테 쓴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명선이 소유권을 주장을 함으로써 명선이한테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뺏으려고 하니까 나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한번 볼게. 명선이를 대하는 나와 아버지. 아예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 아버지 어때요? 명선이를 추궁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명선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되어 있습니다. 진우야,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요. 자, 어머니는 뭐냐면 금반지를 받고 명선이를 받아들이고 명선이가 줄 이익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명선이를 감싸고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둘 다 어떤 성격이다? 이해타산적이고 탐욕적인 성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엄마가 약간 좀 어리숙한 면모가 있어. 그래서 조금 바보 같은 게 있는데, 자, 오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편지를, 그러니까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거야. 진짜로 그 사람들이 미래를 막 인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여기 뭐 어디에 사는 누가 맡게 되겠지, 이걸 알았겠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쓴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그냥 그대로 들은 거야, 다시. 그래서 명선이의 부모가 정말로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고 오해하고 놀라워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유, 이런 딱한 사람 봤나? 딱한 사람 봤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아유, 약간 바보야.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약간 한탄하는 거야. 그래서, 야, 가를 맡아서 기를 사람한테 쓴 편지니까 받은 사람이 나지 누구겠어? 자, 했을 때, 뭐라고 썼습디요? 자, 뭐라고 썼냐고 했을 때, 자기네가 체크, 혹 난리 바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무남동녀 혈육을 잘 부탁한다고 했어. 자, 무남동녀, 그러니까 외동이야. 외동딸 혈육을 잘 부탁한다고 했을 때, 자, 진우야, 무남동녀 혈육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 자, 정신 못 차려줘. 자, 다시 정신 차려봐. 자, 무남동녀 혈육이 누구야, 얘들아? 그래, 명선이야. 그래서 명선이를 잘 부탁한다. 우리 애가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소중한 자식이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저승에 가서도 그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서울에, 봐봐, 확실하네. 얘가 서울에야, 서울에. 서울 사는 눈의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얘들아. 본관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있는 집 자식이야. 그래서 가문이 있다는 거야, 가문이. 그래서 생일이 언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치? 근데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계패의 내용이 사는 곳, 그 다음에 부모 선명, 본관, 생일 이런 것만 적혀 있고 사실은 금반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근데 아마 이랬겠지. 어머니가 이런 계패를 아이한테 쥐어주고 따로 또 금반지를 쥐어줬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계패에 그런 내용까지 썼다가는 알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다치게 할까봐 이 정도 내용만 적어서 금반지는 따로 챙겨줬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락지만은 안 썼어라우. 자, 아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 여기서 튀어나. 지금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명선이 자체가 아니라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돈인 거죠. 그래서 명선이 관련한 내용보다 금반지에 대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 이해타산적, 탐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버지는 딱 잘라 대답했다. 안 썼어. 이래서 다음 순간 아버지는 득이연한 미소와 함께 어머니에게 나직이 속삭이고 있었다. 자, 돌려서 그 계패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득이연한 미소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득이양양이라는 거야. 내가 뭔가 얻었다라고 하는 만족의 웃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유는 명선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아니면 명선이의 금반지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건데 자, 그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금가락지 말은 없어도 적이 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고 써있어. 사실 이게 돌려 말한 거야. 애한테 뭔가 얘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은 애한테 들려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라고 했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이 계패가 명선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증거물은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계패에 적힌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나의 부모님은 명선이에게 금반지가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죠? 뭔가 더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앞에서
부터 명선이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를 바꾸는 소재가 두 가지 있어. 결국에 똑같은 소재거든? 하나, 맨 처음에 집안에 들여왔을 때 쫓아내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뭐 받고 안 쫓아냈지, 얘들아? 금반지 받고 안 쫓아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쫓아내려고 하다가 개폐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아, 얘가 금반지를 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죠. 중요하죠. 알겠죠?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옆에 별표. 자, 별표. 자, 개폐에 적힌 내용.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느냐. 자, 명선이에 뭐를 부탁해? 안전을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인적사항 적혀져 있고요. 명선이에게 재물을 남겼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 명선이가 어느 집 딸이야? 서울에 있는 부잣집 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얘들아, 필기 안에 부잣집 딸인 걸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폐의 역할. 명선이의 신분, 부잣집 딸을 알려주는 소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걸 가지고 자, 그 부모님의 주장이 뭐냐면 개폐에 쓰여져 있는 편지 내용이 본인들한테 쓴 거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자, 명선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명선이가 자기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위기까지 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얘는 무슨 내용이냐면 금반지의 출처를 묻는 추궁을 피해서 집을 나는 연선이가 여자임이 밝혀지고 나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괜찮죠? 네. 진우야, 일어나. 자, 절정입니다. 절정에서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나는 순수하게 명선이랑 노는 거긴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안 붙고 명선이 옆에 내가 붙어 있으라고 한 까닭은 무엇이야? 자기네들이 붙으면 그러니까 금반지를 언제 어디서 꺼낼지 모르니까 너가 감시하라 이 얘기야. 근데 본인들이 가면 너무 노골적이고 명선이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나를 시킨 거지. 다시. 그래서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다. 왜? 명선이에게 금반지가 있기 때문인 거야. 그거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 우리 모두 식구가 상전을 모시듯이 명선이에게 친절했다. 진심을 담아서 친절한 것이 아니라 금반지를 어떻게 하면 잘 구슬려 가지고 얘한테서 뺏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도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명선이에게 금반지를 얻기 위한 교활하고 이중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마음을 못 먹도록 뚝심 좋은 아버지는 그 애의 주위에 이중 삼중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고 언제나 안심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안심하지 못하는 이 모습도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노심, 탐욕이야. 노심초사하는 거야. 누가 명선이의 금반지를 우리 대신에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거인 거죠. 그래서 욕심이야, 욕심. 나는 그 애 그림자 노릇이 착지를 했다. 옆에 착 붙어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나 금반지를 어디다 감춰뒀는지만은 차마 묻지 못했다. 그죠? 묻지 못하겠지. 왜냐면 알잖아. 명선이가 금반지랑 관련된 행방을 물었을 때 몇 번이나 경계한 적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막 자기가 사실은 뭐 숙부네한테서 도망쳐 온 건데 그것도 숨기려고 했고요. 여튼 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는 내 사투리를 닮아가고 나는 반대로 그 애의 서울말을 어색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자, 이거는 여기 이 소설에서 그나마 조금 전쟁에 참혹함이 가시고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순수하게 어린아이로서 교류하는 그런 모습이야. 각별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타고난 원래의 여자 모양을 대체하는 후에도, 그러니까 얘가 여자아이라는 게 밝혀진 후에도 얘는 원래 좀 성격이 그래. 그래서 명선이는 갈데없는 머슴애였다라고 해서 되게 털털하게 행동했다라는 얘기죠.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는 개구쟁이였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망나니 짓에 오히려 우리 앞장을 치곤 했다. 그러면 원래는 뭐냐면 텃세를 불어가지고 남자애들이 막 괴롭혔단 말이야. 근데 여자애니까 아무래도 때릴 수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좀 봐줬다는 거야. 그거를 이용해서 얘가 오히려 이 골목대장이 된 거지. 그래서 다람쥐처럼 나무도 뽀르르 잘 타고 둔벙에서는 물오리나 다름없이 헤엄도 잘 쳤다. 그러니까 얘가 잘 노는 거야. 뭐처럼? 그 나이대에 맞게 잘 노는 거야.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나이대에 맞게 순수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중요하냐?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랑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봐봐요. 이 조그만 여자애가 뭘 안다고 남장까지 하고 이렇게 살아왔어? 전쟁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자, 순놈 날개에 노랗게 호박가루를 칠해서 암놈으로 위장하여 말잠자리를 우리보다 솜씨 있게 낚는가 하면 남의 집 울타리에 달린 호박에 말뚝도 받고 여름밤에 개똥벌레를 여러 마리 종이 분지 안에 가두어 어른이 담뱃불 흔드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와 술래를 따돌리는 재간도 부릴 줄 알았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하나 읽어봐 주시면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명선이가 그 나이대로 보이는 순수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중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인공치아. 자, 인공치아라는 거는 누구 치아야? 그 얘기할 거 알았어. 자, 인공이 뭐 인공적으로 만든 그때 인공이 아닙니다. 이때 인공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주의 치아. 그러니까 북한 치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민공화국. 이해되시죠? 자, 인공치아에서 학교가 쉬는 동안 우리는 키득거리며 때뭉쳐 어울려 다녔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수함이죠. 사실은 나라가 먹힌 거야. 우리가 점점점 북한한테 침범을 당해서 북한 치아에 있으니까 휴교령을 내린 거지.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옆에 나와 있네요. 인공 해가지고 옆에 체크 한번 해둘게요. 인민이 주권을 가지고 직접 또는 대표 기관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라는 뜻의 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 나옵니다. 자, 사회문화적 배경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하기로 했었지요. 자,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는 나를 끌고 허리가 끊어진 만경관 다리. 얘들아, 기억나니? 왜 있잖아. 처음에 폭격 때문에 만경관 다리에 허리가 끊어졌어도 피란민들이 어쨌든 이 다리를 타고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랬을 때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다리로 놀러 가곤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허리가 끊어졌다는 거는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무슨 법이야? 의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의 비참함, 전쟁의 상처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비참함과 그 다음에 상처를 상징한다. 그래서 계집을 잡지 않게 배짱도 여간이 아니어서 얘가 아까 대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고개를 부서진 다리 위에서 예사로 버려서 우리의 입을 딱 부러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봐봐.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위험한 데까지, 그러니까 거의 끊어져 있는 데까지 가서 이러면서 놀았다는 얘기야. 그치? 이러면서. 그랬을 때 얘가 자, 시합도 하자 그래. 누가 제일 먼저 가는지 시합하는 거다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전쟁의 참혹함이 드러나는 체크할게요. 부분입니다.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빵빵 뚫린 채 쌀뜨물보다 흐린 씻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 강의 중심 혹은 그쪽을 향해서 곧장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앙상한 철근의 엿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리면서 다리는 끊겨 있었다. 굉장히 묘사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미리 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이게 만경강 다리인 거죠. 거의 끊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얽히고 설킨 철근의 거미줄이 간당간당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마지막 그곳까지 기어가는, 이렇게 기어가는 시합이어서 되게 위험한. 자, 그리고 시합에서 승자는 항상 누구야? 명선이었어. 명선이는 그만큼 용감하고 굉장히 대범한 그런 아이였다는 거죠. 웬만한 배짱이라면 구멍이 숭숭 뚫린 시멘트 바닥을 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얘들아, 기는 건 붙잡을 거라도 있잖아. 근데 이걸 서서 간다? 만약에 삐끗 하면 진짜 죽는 거야. 그랬는데 자, 하지만 시멘트가 끝나면서 강바닥에 까마득한 간격을 두고 저 아래에서 빙글빙글 매물 도는 철골 근처에 다다르면 누구나 오금이 긋고 팔이 떨려서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들 기어갔다가 이 마지막에 오면은 무서워 다 도망가는데 명선이만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아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뒤에 볼게요. 허공을 건너지른 엿가락 같은 철근에 위태롭게 매달려서 세차게 불어대는 강바람에 누나에게 얻어입은 치맛자락을 펄럭이면서 끝까지 다 건너가서 자,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복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명선이가 이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걸. 근데 그거를 나타내주는 소설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복선이 있어요. 거기 있는 애들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체크. 별표. 자, 지옥에 저쪽 가장자리에 날름 올라앉아 귀신인 양 이곳을 보고 낄낄거리는 것이었다. 봐봐. 얘가 느끼기에 명선이가 저기 끝까지, 다리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데 명선이가 뭐같이 보여?
귀신같이 보여.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지? 죽음의 이미지. 명선이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인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졌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우리들 머슴에 용기 없음을 놀릴 때 그 애의 몸뚱이는 마치 널뛰기를 뛰듯이 위아래로 훌쩍훌쩍 까불리면서, 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구부러진 철근의 탄력에 한바탕씩 놀아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명선이가 주기적으로 그 다리에 올라감으로써 시합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어느 날 사건의 전환입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명선이하고 단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다른 애들이 빼고 얘네 둘끼리 간 거야. 그때도 그 애는 나에게 시합을 걸어왔다. 나는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으나 결국엔 졌어. 결국 강바닥에 깔린 꽁나무 밭이 갑자기 팽이가 되어 어찔어찔 맴도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있잖아요. 높은데 얘들아, 무슨 스카이워크 같은 데 있잖아. 그런데 올라가면 밑에 보면 어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런 느낌이야. 얘도 밑을 보니까 막 핑글핑글 돌아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명선이에게 겁쟁이라고 꼼짝없이 수모를 당하셔야 돼. 아, 망했다. 아, 자존심 무너졌다. 이러고 있는데 명선이가 다른 데에 관심이 팔린 거야. 보세요. 야, 저게 무슨 꽃이지? 꽃! 중요하다. 별표. 자, 무슨 꽃이지? 했어. 하면서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서 일단 넘어가고 다시 돌아올게요. 말 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 앉아서 다음 쪽이야.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 보았다. 커다란 교각 바로 위라고 했어. 얘들아, 교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한자어로 표현한 거야. 교각이 뭐라고요? 다리예요. 자, 다리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있었다. 자, 근데 여기서 꽃이 다리가 막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여기에 꽃이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겨우 나 있어, 들꽃이.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만경강 다리라고 하는 것이 뭐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얘들아? 전쟁의 참혹함 속에 딱 하나 희망처럼 피어오른 꽃이라고 하는 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명선이의 처지랑 비슷해.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명선이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 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명선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명선이의 처지를 비유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온 꽃이 하나리 조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이런 것도 비슷해. 봐봐.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얘가 피어났어. 명선이도 똑같아. 전쟁이라고 하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그래서 생명력도 비슷하죠. 자, 했을 때 이거 아셔야 돼요. 꽃 이름이 뭔지 아니? 얘가 시골 애가 아니니까 모를 거 아니야. 자, 물어봤어. 자,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한 들꽃이었다. 얘들아, 원래 들꽃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 아버지가 시골 분이셔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거 무슨 꽃이야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명선이도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해가지고 이거 무슨 꽃이야? 라고 했는데 얘가 뭐라 그랬니? 쥐바라 순꽃이라고 했어. 별표. 이 쥐바라 순꽃이 결국엔 들꽃이고 제목에 나오는 기억 속의 들꽃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쥐바라 순꽃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꽃이니? 아니야. 얘가 엉겹결해. 자, 내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시골 아이라는 자존심으로 대답은 해야겠는데 들꽃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마음껏 순간적으로 지어낸 거야. 쥐바라 순꽃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 가 있는데 지어낸 즉석에서 지어낸 이름이야. 지어낸 이름. 맞아. 제시가 가짜야, 있어요. 가짜. 알았죠, 승원스. 이런 이름은 없어. 자,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어. 얘가 뭐 다 알겠습니까? 쥐바라숭이란 이 세상에 없는 꽃 이름이었다. 엉격거려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어리벙벙한 지형이었다. 자, 이랬을 때 이거 순수한 모습이야. 명선이가 그걸 또 믿네요. 쥐바라숭꽃 이름처럼 정말 예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자,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한 모습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저 읽으면 또 한바탕 그 위험한 고개 끝에 그 애는
결국에 그 쥐바라 숨꽃을 꺾어 올려서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손바닥 위에 넣어서 대궁은 이제 줄기야. 대궁을 비벼서 양산처럼 팽글팽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완전 순수하죠? 자, 보세요. 뭔지 아세요? 자,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얘가 지금 자, 꽃을 뜯었어.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놀다가 결국 머리에 꽂은 거야. 이해되지? 그런 상황이야.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바람이 휙 불어서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자, 이것도 복선이에요. 앞에서 막 명선이가 나를 봤을 때 귀신처럼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얘가 치맛자락이 들렸는데 그 순간 꽃이 떨어진다. 근데 꽃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니까 명선이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볼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복선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잠깐 그거까지는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거까지 넘어갔고 쥐바라 숨꽃이라고 하는 명칭만 가짜다. 그래서 뭐 명선이가 가짜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랬을 때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자꾸 그 노란 꽃을 자, 쥐바라 숨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서 싱그러운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했어요.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별표 한번 하고 내용 확인할게요. 자,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 뒤에도 조금 더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있었던 거. 자,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는 귀신과도 같다. 누가? 명선이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고요. 자, 쥐바라 숨꽃이 강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명선이의 뭐를 암시한다? 죽음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되세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앞에 여백에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위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네. 네. 뭐라고요? 무슨 상? 아, 이거는 보통 이제 이 경우는 아마 낙사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그 만경관 다리가 부서진 잔재가 아마 밑에 가라앉아 있을 거기 때문에 낙사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밑에 쓸게요. 여기서 쥐바라 숨꽃 이렇게 하고 마이크 녹음이 됐는지 하나 둘 셋 확인. 뭐냐면 기억 속의 그 들꽃을 얘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상징을 내가 쓰고 있다 얘들아. 별표해놓고 써야 돼. 자, 이 쥐바라 숨꽃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명선이를 상징하더라.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쥐바라 숨꽃의 꽃이는 바람을 타고 어딘가 불러와서 이렇게 날아와서 여기에 정착하게 된 거야. 얘는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자, 근데 바람을 타고 왔다는 거랑 명선이의 처지가 비슷하지. 명선이는 이 작은 마을에 어쩌다 보니까 굴러 들어오게 되었어. 그치? 그래서 다시 얘는 전쟁 중에 마을에 흘러 들어왔죠. 흘러 들어옴. 다시 전쟁 중에 마을에 흘러 들어오게 된 상황이랑 바람에 날려오게 된 것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점이 나 지금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비슷하지? 바람에 왔다.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때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씩씩하고 강인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인하다. 똑같아요? 자, 명선이도 굉장히 강인하죠. 어떠한 측면에서 전쟁 중에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냐면 뭐 남장, 성격, 되게 원래도 그런 성격이지만 더 밝게 이런 성격들을 활용을 해서 강인하게 살아남았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이해되죠? 근데 동시에 옆에 얘들아 vs 해놓고 조금만 더 쓸게. 연약하다도 돼요.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원래는 뭐예요? 연약한 여자아이. 그리고 연약한 어린아이인 거니까. 들꽃도 마찬가지야. 봐봐. 명선이가 뚝 해가지고 그냥
하면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 그치? 끊어져 버리니까 둘 다 연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 거야. 이런 연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불완전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뭐를 가진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들꽃이 그렇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여기에 피어났으니까. 근데 이거랑 똑같이 명선이도 어때요? 전쟁 중에서도 뭐를 가진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다라는 거죠. 전쟁 중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되세요? 전쟁 중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다. 돼? 그러면 옆에 별표 해놓고 내용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중요해. 이거는 시험에 꼭 하나씩 나올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쥐바라 숨꽃하고 명선이. 자, 쥐바라 숨꽃 특징 별표. 꽃씨가 뭐를 타고 날아왔다?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그리고 무슨 존재? 연약한 존재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다. 같아요. 자, 얘는 피난 중에 흘러들어왔게 됐고 어린아이, 연약한 어린아이고요. 동시에 강한 생존력을 보여준다. 다시. 그러면 쥐바라 숨꽃, 들꽃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서진 다리에 피어난 작은 꽃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누구를 상징한다? 명선이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쥐바라 숨꽃이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 명선이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선으로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토 부분이야. 우리가 명선이에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있잖아. 왜 어머니가 하도 닥달을 하니까 얘가 조금 더 두꺼운 걸 꺼내가지고 줬잖아.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는 얘가 더 이상 금반지를 줄 수 없을 상황이 됐다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지.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서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온 힘을 다해보았으나 얘는 자, 탐욕적인 모습인데 금반지기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게 도리질로 완강히 말 안 한다고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자,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자,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든 날씨였다. 남쪽에까지 쳐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서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하는 소문이 일었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 6.25 전쟁의 판세가 있잖아. 처음에는 우리가 북한한테 자, 은유라 일어나 북한한테 완전히 밀리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에 도움을 받아서 국방군에 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다시 치고 올라가서 여기 가운데 38선에서 접점을 치르다가 몇 년째 이제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휴전을 한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서 남쪽으로 피랑 갔던 명선의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음에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야? 어쨌든 명선의 숙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쨌든 혈육이다. 혈육이니까 명선이 우리가 데려갈게 해가지고 금반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그치? 혹시라도 금반지 못 얻을까 봐 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벌써 귀뜸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소문이 난 거야. 버림받은 게 아닌 거 알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도망쳐 나왔어요. 왜? 숙부도 탐욕적이어서 자기의 금반지를 뺏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자, 이러면서 굉장히 탐욕적인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다음 쪽에 보시면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명선이가 바다에서 떨어진 그 날입니다. 그 강가에서. 자,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얘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 그러니까 맨날 다리 끝까지 가는 거, 그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서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줄처럼 지옥의 가장기, 자 봐봐요. 앞에서부터 지옥이라느니 아니면 귀신이라느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복선이에요. 자,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복선이야. 그 마지막 다리 부분을 지옥의 가장자리라고 표현을 해놨잖아. 그지?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집중. 자,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이때 우리들 머리 위에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 자,
엄청 있잖아요. 우리 종종 수원에서도 비행기 같은 거 막 공연할 때가 있잖아. 그것도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뭐라고요? 뭐라고 안 들려. 맞아요. 보통 이제 비행기 소리도 들리고 공군 훈련도 해요. 선생님 어렸을 때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 소리 때문에 중간중간에 학교 수업하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렸을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바로 위에 심지어 비행기가 가는데 폭격을 하는 비행기가 가는 거야. 더 시끄럽겠지? 자, 굉장한 폭음이 귓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올렸다. 자,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 자, 별표. 자, 앞에서 맨 소설의 앞부분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쭉 나오는데 얘도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야. 호주기가 뭐냐? 6.25 전쟁에 참전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야, 호주. 호주기의 제트 전투기를 우리가 호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호주기 편대가 쉐잉하고 가는 거야. 그랬을 때 비행금의 폭음에 가려서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끝에서 명선이가 이러고 있다가 자기가 전쟁통에 폭격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폭격에 대한 좋지 않은 상황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잖아. 그거를 듣는 순간 명선이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나는 그 명선이의 비명 소리도 거의 듣지 못했다는 거야. 자, 봐봐.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 많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서 했는데, 자, 이게 명선이의 행동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 했던 건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명선의 행동 세 번째. 뭐를 무서워한다? 비행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저번에 명선이가 했었던 행동 두 개 뭐 있었나요? 우리 누가 위에 올라가면 무서운. 그치. 그거랑 누구 얘기하면 숙부 이야기하면 엄청 경계한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명선이의 특이한 행동과 그 이유 별표. 자, 비행기를 유난히 무서워한다 라는 거라. 자, 피난기 공습대의 비행기 폭격으로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이들아 눈을 떠라. 자, 그랬을 때 위험하게 끊어진 다리의 철근 끝에 반지를 숨겼기 때문이야. 자, 봐봐. 얘가 마지막에 나오잖아. 마지막에 다리 끝까지 위험천만한데 끝까지 간 이유는 뭐야? 재밌어서 간 거니? 아니야. 재밌어서 간 게 아니라 그 다리 끝에 뭐를 숨겨놨어? 뭐를 매달아놨어? 금반지 덩어리를 매달아놨어. 그 보자기 같은 걸 매달아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잘 있나 확인하는 겸사겸사를 간 거야. 이해돼? 얘가 마지막으로 간 이유는 그거야. 자, 그래서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서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경영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 숨꽃이었다. 자, 별표. 쥐바라 숨꽃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명선이야, 명선이. 명선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야. 그치? 좀 이때까지 우선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철근에 옷 슬려서 이렇게 매달려. 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냥 바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꽃이 떨어지는, 쥐바라 숨꽃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조금 정리할게요. 밑에다가 그림 좀 침범하긴 하지만 정리 좀 하고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했어요. 만경강 다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 만경강 다리는 어떤 곳이야?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피난을 많이 오는 이유가 우리 마을에 이것이 있기 때문이었지. 이것은 뭐를 위해서? 피난을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곳. 보이세요? 피난을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곳인데 이것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준다? 전쟁에, 쓰고 있니?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준다. 라는 얘기죠. 만경강 다리에 대한 얘기. 자, 일단 이 내용 정리하고요.
돼요? 자, 좀 더 중요한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올게요. 자, 결말. 얘들아, 뒤에 봐봐. 결말. 자,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라고 하는 것은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서 사라진 후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야. 명선이가 사라진 이후에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 보았다. 어떤 거야? 명선이가 죽고 나서 그 끝까지 가보는 연습을 해본 거야. 겁쟁이라고 비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나는 눈에 뜨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그러니까 밑에를 보면 무서우니까 밑에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곳을 건너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엿가락으로 흘러내리다가 가로지르는 선에 앉아서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둘투둘한 표면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나는 한 뼘 한 뼘 신중히 내려갔다. 철근의 끝을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얘들아, 막 휘청휘청 하는 거야. 그치? 그런 모습이야.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 엄청난 고민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놓고 말았다. 자, 이랬을 때 건우가 그 일이 뭐 하는 거야? 어떤 일이 그 일이야? 다리 끝까지, 그치,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젠 어느 누구도 제 아무리 쥐바라 숨꽃이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 이 쥐바라 숨꽃이 얘들아, 누구라고요? 명선이라고 할지언정 나를 비웃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볼게. 지옥의 가장귀. 자,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이야. 지옥의 가장귀라고 하는 것이 다리 끝을 얘기하는 거지.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이때 이상한 물건. 자, 별표. 진실이 나오는 거야, 진실. 얘가 아는 거야, 얘가. 자,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 끈으로 칭칭 동여맨 자그마한 헝겊 주머니였다. 이게 뭐야? 여기 있잖아, 그림. 잘 나와 있네. 여기 있는 게 뭐야? 금반지야, 금반지. 그래서 이것이 헝겊 주머니야. 금반지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어때? 명선이가 써놓을게요. 명선이. 명선이가 이 자리에 이것을 숨긴 것이죠. 자, 숨겨서 그거를 뭐라고 확인하려고 다리에 다수, 말을 다자 다 많이 간 게 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넣었다. 손에 넣었다. 가슴을 갑죄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갛게 빛을 내는 동그라미 몇 개를 내려갈게.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얘가 동그라미가 뭐야? 금반지를 보는 순간 떨어뜨렸어. 근데 왜 떨어뜨렸어? 충격을 받은 거지. 얘가 왜 충격을 받은 거야? 사실 명선이는 그 금반지가 그 자리에 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려고 거기를 간 거야. 근데 그러다가 그 호주기 편대가 지나가는 폭음을 듣고 균형을 잡지 못해서 죽은 거야. 그럼 결국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명선이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인, 그러니까 어른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수단이 금반지를 지키려다가 죽었어. 결국에는 이게 뭘 보여주냐. 명선이의 죽음이 어디에 원인을 두고 있느냐. 전쟁의 참혹함의 원인이 있죠. 근본적으로는 호주기 편대고요. 간접적으로는 금반지를 탐하는 전쟁의 참혹함, 정전의 비극성 때문에 인정이 없어진 어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반지를 지키려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전쟁의 참혹함이 명선이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상황인 거야. 그것 때문에 얘가 충격을 받아서 이거를 떨어뜨린 거야.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야. 이유가 다 있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떨어뜨린 거죠. 이해돼? 얘들아, 다시. 얘가 금반지를 왜 떨어뜨렸어? 명선이의 죽음이 뭐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서? 탐욕, 전쟁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야. 이해되세요? 되세요? 자, 그런 내용인 거고요. 자, 결말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두시고요. 네. 나에 대한 성격이나 설명 있었잖아요. 얘가 그걸 이해를 할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이해를 했을걸요? 왜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기억 속의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물론 작가가 지은 거지만 그런 이름으로 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들꽃이라고 하는 명선이가 상징되는 그거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기억한다? 적어도 지금은 깨닫지 못했더라도 나중에는 깨달았겠죠. 그죠? 아마 근데 얘가 떨어뜨릴 때도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람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얘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놀라서 떨어뜨렸겠죠. 금반지가 왜 여기 있지? 근데 그 행동의 의미 중에 하나는 명선이가 여기다 숨겨놨었구나. 그래서 얘가 결국엔 여기 항상 확인하러 왔던 거고 그것 때문에 죽은 거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 정도 수준이라도 얘가 순수해도 그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작가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열려둔 결말로 얘기를 해둔 거니까요. 여튼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에 제목 기억 속의 들꽃의 의미 별표 전쟁 상황에서 들꽃처럼 살다간 명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쉬라고요? 조금만 뒤에 정리만 하고 쉬자. 마무리는 해야 돼. 지금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자 한도 힘들어하니까 자 마저 볼게요. 중요한 거 앞에서 우리 여기 있던 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얘들아 63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하다. 읽어보라고 난 했어. 자 다음 쪽에 넘어갈게. 63쪽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뒤에 68쪽에 있나요 혹시? 바로? 아니죠? 자, 보세요. 64쪽을 우리는 학습활동 보도록 할게요. 64쪽. 자, 보시면 가나다라 마 상황을 봅시다. 자, 가 피라미드 떠난 자리에서 깨지지 않은 명선이를 발견했죠. 명선이는 어머니의 금반지를 주고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고 자, 다 나의 부모님이 정신 차려. 나의 부모님이 금반지의 출처를 캐묻자 명선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당상은 숲속 소나무에서 발견된 명선이가 여자임이 밝혀졌고 비행기 폭음에 놀란 명선이가 다리 위에 쓰러지고 나는 혼자서 부서진 다리 끝까지 갔다가 반지가 든 주머니를 발견하지만 강물에 떨어뜨립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명선이가 이런 기억 속에 들 곳에서 특이한 행동을 몇 개 했습니다. 행동한 이유를 추측해보자. 자, 하나씩 얘기해볼게요. 사내 아이인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얘들아, 왜 사내 아이처럼 행동했어? 전쟁 속에서 피해를 입죠. 전쟁 속에서 남자애로 이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야. 사내의 아이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험난한 피한 생활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다음 쪽. 자, 사람 밑에 깔리면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난다 얘들아. 왜? 어떤 기억이 있어서? 그 엄마한테 살렸던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가 비행기 폭격으로 사망했는데, 전쟁 때문에 사망했는데, 그 무게에 짓눌렸던 안 좋은 PTSD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머니의 시신 밑에 깔렸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에, 비행기를 유난히 무서워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어머니가 뭘로 죽었다? 비행기 폭격으로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끊어진 다리에 철근 끝자락에 금반지를 숨긴 것은 금반지를 어른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들꽃 중요하다. 들꽃이 무엇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 명선이야. 그래서 바람을 타고 온 꽃이 하나리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 순꽃이었다. 라고 얘기해줬잖아요. 이런 쥐바라 순꽃은 명선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선이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한 명선이를 상징하고 전쟁 때문에 죽은 명선이를 상징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다리를 떠면 벌주는 네. 자, 거의 다 했어요. 자, 뒤에 보면 6.25 전쟁, 즉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하나씩 나옵니다. 자,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을 찾으라는 건데요. 포성과 포성, 애초에 폭격의 소리니까 이거 자체가 전쟁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피란민들이 오는 모습. 그들은 옷가지나 금붙이 따위의 물건을 식량하고 바꾸었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뭐 하기도 했다? 훔치기도 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6.25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폭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로 뭐가 있다?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피란을 왔는데 피란을 온 사람들이 뭘 했니?
도둑질을 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6.25 전쟁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식량이 부족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상황이 인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밑에 보세요. 피란민들은 동냥이나 도둑질을 다니기도 했다. 집중. 자, 동냥이나 도둑질을 다니기도 하더라. 명선이는 어때요?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순수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 굉장히 남자아이처럼 일부러 험하게 좀 사는 거죠. 영악하고 뻔뻔하게 행동한다. 나의 부모님에게 금반지를 하나씩 내놓으면서 밥을 얻어먹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마을 사람들. 자, 부모님하고 마을 사람들이 피라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세간살이를 축내니까. 그죠? 이걸 통해서 인심이 각박해진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심이 점점 야박해지면서 명선이의 금반지를 뺏으려는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가가 전하려는 의도 뭐 하자? 자, 뭐에 대해서 알리자?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서 알리자. 그리고 더불어서 그 전쟁의 참혹성을 뭘 통해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통해서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삶을 싱겁고 황폐하게 만드는 전쟁과 그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게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들에 의해 사실 죽음을 맞은 명선이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성 상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뒤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 가상 대화인데요.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랑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 현재까지도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적용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뒤에는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하면 힘들겠죠? 자, 11시 4분인데요. 일단은 11시 10분까지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 마저 합시다. 마저 합시다. 1단원에 있는 학습활동 먼저 나갈 거고요. 26쪽부터 해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26쪽이고요. 자, 청포도랑 가난한 사랑 노래 복습하는 거예요. 앞에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청포도부터 먼저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청포도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있어. 자, 얘기해 볼게. 청포도에서 궁극적으로 화자가 소망하는 일은 누구를 만나는 일이야? 손님을 만나는 일이야. 자, 손님을 만나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 일? 같이 청포도를 먹는 일이야. 자, 그러면 자, 마라니가 소망하는 일이 무엇인가? 손님이 찾아오기를 희망하고 손님을 맞아 청포도를 함께 먹고 싶어 한다. 근데 이때 이 손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들아? 손님이 상징하는 걸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두 글자? 평화. 얘들아, 지금 튀어나와야 돼. 손님이 상징하는 게 누구야? 자, 뭐야? 평화야, 평화. 무슨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속마음으로 절대주의적 관점이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내재적 관점하고 외재적 관점을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내재적 관점이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작품 그 자체, 시어라든지 표현 방식에 의거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절대주의적 관점이고요. 그거 말고 외재적 관점은 자, 사회 시대를 모하하는 관점이 있지? 자, 사회 시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승혜야. 무슨 론적 관점이라고 할까? 반응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자, 작가가 살아온 생애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는 게 있어요. 진우야, 이런 걸 무슨 론적 관점이라고 하지? 작가가 살아온 생애를 바탕으로 작품을 보는 거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 작품 해석할 때 독자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독자가 느낀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얘들아 무슨 론적 관점이야, 은율? 효용론적 관점, 그죠?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이건 절대주의적 관점 해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을 때, 자, 말하는 이가 지칭하는 손님은 누구를 지칭할까, 건우야?
뭐를 지칭할까? 조국의 광복을 상징한다. 혹은 표현론적 관점, 그러니까 작가 생애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애국지사, 그러니까 같이 독립운동을 함께할 독립운동가로도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조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시에 나타난 손님의 모습을 바탕으로 손님이 살아온 삶을 추측해보자. 자, 손님이 고달픈 몸을 이끌고 청포 입고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고달픈 몸을 이끌고 온다고 했어. 왜 고달프지? 지금이 무슨 상황이니까? 일제강점기의 상황이니까, 그지? 그래서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온다라고 했어. 고달픈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손님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생을 해서 지쳐있는 사람일 것 같다. 하지만 청포, 자, 청포가 상징하는 게 있지, 얘들아. 청포도의 청포가 아닌 거 알지? 이거는 선비가 입는 옷이라고 해서 청포야. 그래서 풀을 청자에다가 옷포, 옷감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입는 푸른색 옷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얘가 힘들고 고달픈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포옷을 입는다라는 건 뭐와 뭐를 지킨다는 거야? 지조하고 절개를 지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있다. 순수함을 지니고 있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이 구절을 바탕으로 손님을 대하는 마라니의 태도. 자, 손님을 위해서 내가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며 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을 거야. 그리고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 준비해놔.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손님에 대한 이 화자의 태도는 정성과 그치. 정성과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렴이라고 얘기한 것에서는 손님을 위해 기꺼이 나서서 해석하려는 이에 헌신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에서는 정성이야. 그래서 정성스러운 태도로 손님 맞이를 준비해서 손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됐나요? 자, 다음 쪽. 야, 여기 중요하다, 얘들아. 집중. 자, 시험 문제에서 꼭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네는 시험 프로가 적은 게 특히 더 나올 거야.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학 해석 관점이 있지. 그 문학 해석 관점을 바탕으로 이거를 해석을 했을 때 어떤 것이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활용될 수 있는 선지가 이런 애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육사의 청포도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시이다. 그렇죠. 청포도를 따먹고 싶다, 손님과 함께 먹고 싶다라는 거죠. 마라니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마라니는 고향을 청포도가 익어가는 곳으로 그린다. 고향의 청포도는 주저리 열려서 알알이 익어가고 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뭘 사용한 걸까? 뭐를 사용한 거지? 주저리 알알이. 의태어를 사용한 거지, 그치? 의태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하나 탐스리 열어가는 청포도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이 시에서는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의 푸른 빛과 흰 돛담배, 인쟁반, 모시수건의 흰 빛을 색채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다. 기억나세요? 이것도 꽤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계속 앞에 보면서 개념 보면서 풀어야 돼요. 색채 대비는 정해진 양만큼 다 풀어야 돼요. 고향의 모습과 이를 기다리는 이의 기대와 희망을 강조해서 보여주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시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라니가 기다리는 손님은 누구일까?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 손님은 고향을 떠나서 고단하게 떠돌며 살아온 사람일 것이다. 이 마라니는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기를, 고향의 풍요로움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포도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낸 시이다. 뭐라고요? 풍요롭고 평화로운 것을 희망하는 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글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얘들아 무슨 관점일까? 그치. 절대론적 관점. 그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이거 중요해요. 이게 왜 절대론적 관점이야? 시어, 표현 방식, 그리고 이 작품 자체에서만 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다시 그러면 이것은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이런 거에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써두세요. 내재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혹은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써두세요.
절대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내재적 관점. 귓반사돼서 안 보이는구나. 내재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하는 연호를 사용.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는 밑에 있는 내용은 얘를 정리를 해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시어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거였고, 그걸 통해서 해석했을 때 이 시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낸 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가 조금 더 사실 앞에 있는 관점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음 쪽 넘겨서 별표 한번 할게요. 자, 나에서 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게. 나는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잖아, 그지? 자, 이를 고려하면 이 시는 광복을 기다리는 시인의 간절한 염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자, 여기서는 손님을 어떻게 해석하게? 시인이라는 걸 감안해서 손님을 독립운동가 혹은 애국지사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랬을 때 가는 시인이 독립운동가라는 걸 근거로 해서 광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해석했어. 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 관점 얘들아 무슨 론적 관점일까요? 진우야 다시 한번 이거 무슨 론적 관점이야? 표현론적 관점인 거야. 그치?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무슨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야. 얘들아 알아놔야 돼. 표현론적 관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시를 읽으면서 소망을 이루려면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 이러한 관점에서 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게 해. 나도 이 나온 화자처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얘기잖아. 나는 독자가 얻은 깨달음을 근거로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기다림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라고 해석을 했어.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관점인가요, 거기가? 그치, 효용론적 관점이야.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효용론적 관점. 이해되시죠?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효용론적 관점. 혹시 어디가 안 그 보여지나요? 무선 이어폰 같은 거 있어? 따로 없어? 여기구나, 여기. 효용론적 관점. 여기? 여기? 관점 여기? 무선 이어폰이 한쪽밖에 안 들린다. 이어폰 좀 가지고 올게. 오케이. 자, 그러면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나의 해석을 적어보자.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 청포도는 광복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다. 나는 광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인 손님은 광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뭐 여기서는 사실은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사실 그 손님을 광복으로 보는데요. 원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면 손님을 애국지사로 봅니다. 뭐 했을 때? 효율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통합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고달픈 몸을 찾아올 손님을 대비해 청포도를 준비하는 모습은 고달프지만 광복의 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고자 했던 시인 이육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쭉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승혜야 무슨 론적 관점을 기점으로 해서 해석을 한 거야? 오호, 잘 들린다. 짠. 알고 있겠지만 칠판에다가 시인이 독립운동가고 그래서 싸우고자 했던 시인 이육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 이걸로 들으면 됩니다. 소리 이걸로 조절해요. 그 약간 빠르게 하고 싶으면 1.25까지만. 현론적 제발 관점이지 1.5는 너무 사실. 빨라. 그래서 이런 거를 시인이 중심으로 해서 보는 무슨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딱 30분이다. 바로 30분이네.
표현론적 관점이더라 라는 이야기 되시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뒤에 세 번째 파트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 다른 시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요, 뭐 시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이 시를 해석하는 관점을 보려고 이 시가 사실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분석 한번 해볼게요. 더 확대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비가 오면 온몸을 흔드는 나무가 있고, 소리치는 나무가 있고, 이파리마다 빗방울을 퉁기는 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가 퉁긴 빗방울에 비로소 젖는 나무가 있고, 라고 해서, 자, 보십시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비는 어쨌든 우리를 젖게 만드니까. 근데 이랬을 때 나무의 태도를 보자. 나무는 긍정이에요. 파란색으로 체크해놨는데 온몸을 흔드는 나무. 소리치는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이 나무는 그 비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어? 피하고 있어? 온몸을 흔든다. 어쨌든 비를, 시련 고난을 맞은 다음에 몸을 흔들던지 소리를 치던지 나름의 수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수용의 태도예요. 수용의 태도. 수용이자 뭐 따지자면 저항까지 갈 수 있겠지. 수용과 저항. 수용하고 저항 써두시고. 자, 그리고 이파리마다 빗방울이 퉁기는 나무. 어쨌든 비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다른 나무가 퉁긴 빗방울에 비로소 젖는 나무가 있고. 봐봐. 젖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비라고 하는 시련과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예요. 이해되시죠? 자, 비가 오면 매처럼 맞는 나무, 비를 매처럼 맞는 나무가 있고 죄를 씻는 나무가 있어. 어쨌든 매처럼 맞아서 그냥 그거 받아들이든 아니면 얘를 갖다가 나의 죄를 씻어내리든 어쨌든 간에 다 지금 수용과 관용의 태도인 거야. 그러면 나무의 태도를 봤을 때 나무는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거를 회피하거나 하지 않아. 자, 그럼 요약하면 수용할 뿐 뭐 하지 않아? 회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거야. 그죠?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사람이 있어. 이건 뭐냐면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나무처럼 그거를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뭔가 부딪혀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 온다. 피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애초에 갈등 자체를 회피를 해버리고 마는 이런 인간과 다르게 이 자연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얘기야. 뭐든지 이렇게 갈등과 고난이 있어도 부딪혀봐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이 작가는 생각을 한 거지. 이해되세요? 되세요? 자, 그런 내용이고 형식상의 차원을 볼게요. 자, 비가 오면 온몸을 흔들고 소리치고 뭐 여러 가지 맞고 씻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나무는 원래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무슨 법일까? 의인법. 의인법이지. 나무가 사람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의인법 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중간에 하나만 더. 나무가 있고 해놨지. 나무가 있고 얘기하지. 이거 무슨 법이야? 반복법도 되고 대구법도 되는데 반복법이 조금 더 가깝겠죠. 왜냐면 아예 똑같은 구절이 있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대구법이었으면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풀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대구법이죠. 자, 뭐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얘를 기점으로 보면 반복법이고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는 대구법도 얘기할 수 있죠. 자, 반복법 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두 가지 효과 아시죠? 무슨 강조? 시상. 시상. 그러니까 주제를 강조하고 뭘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네? 네. 수미상관이요? 수미상관은 얘는 수미상관은 아닌데. 그냥 이 대구법이 안정감. 그거 수미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 물론 대구법이랑 반복법도 아예 안 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면 수미상관에만 언급을 좀 해요. 자, 그런 애들이 있고 다시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들 내용 정리하면 나무 긍정이고 여기에다 쓰세요. 나무는 긍정이고 인간은 부정이다. 자, 왜 그러냐? 이유. 시련과 고난, 뭐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시련과 고난이 나무하고 인간에게 모두, 얘들아 이거 있을 유자인데 보이니? 있을 유자. 그냥 동그라미 쳐도 돼. 자, 나무하고 인간한테 모두 존재를 한다. 존재를 하는데 뭐 하는 게 다르냐? 대하는 방법, 그렇지. 대처 방법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대처 방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인간하고 자연, 그러니까 나무를 비교를 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회피. 근데 자연은 뭐해? 수용하더라 라는 얘기야. 수용. 그런 얘기를 해주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돼요? 자, 그러면은 밑에 좀 더 볼게요. 우리가 이 시를 해석하는 관점이야. 자, 그러면 말해볼게. 그냥 맞춰보자. 이 시를 읽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가지고 시를 해석해보자 라고 했을 때 말풍선 하나 봐요. 왼쪽에 시의 표현의 중심을 살펴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건우야, 이거 무슨 관점이야, 이거? 표현의 중심을 살펴보겠다는 관점은? 절대론적 관점이야. 다시 쓸게 얘들아. 절대주의적 관점 혹은 절대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내 모습은 어떤 나무와 비슷한지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진우야. 무슨 론적 관점일까? 그렇지. 효용론적 관점이야. 이렇게 맞춰야 되더라. 이런 문제 하나씩 나와. 알겠지? 효용론적 관점이야. 내가 설령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어떤 걸 중심으로 고려해서 해석하고 있는 관점이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이름 알면 더 좋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문을 볼게요. 자, 시 비가 오면은 뭐뭐는 나무가 있고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비를 맞는 나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는 비를 우산으로 가리고 많은 인간의 모습을 제시해서 나무들과 달리 환실에 당당히 맞서지 않는 인간의 비겁한 태도를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라고 했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은유라 무슨 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주의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앞에서는 절대론적 관점 썼으니까 여기서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적어볼게요.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이 결국 내재적인 거예요. 절대주의적이라는 게 절대성이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 시니까, 작품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해석을 비교해보고 타당이 밑에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되는 거야.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해석이 타당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을 다 써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항상 어디에 근거하자? 근거에 의거해서 하자라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나는 비가 올 때 사람들과 나무의 반응이 대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들은 나무에 각각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마지막 년에 우산으로 가리고 많은 사람이 있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해석이 타당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시에서 비를 맞는 나무와 사람의 반응이 새로운 시각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어. 자, 새롭고 낯선 사건이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리라는 깨달음을 주는 시로 해석했는데 친구는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서 비에 맞서는 나무의 당당한 모습을 주는 시라고 해석을 했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1단원에 있는 이 학습활동 내용 있잖아요.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지문 나와 있는 거 앞에서 기억나니? 선생님 볼까? 자, 이 시 내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점들 있죠. 이런 글들. 얘네들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 범위가 넓으면 여기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 시험 범위가 좁은 편이라서 여기 있는 것들 활용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느냐? 3단원의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갑니다. 아마 15분에 끝날 것 같아요. 지금 11시 40분이요. 뭐를 만들었어요? 밖에서 하는 소리. 자, 잠깐만 얘들아. 문장의 짜임 3단원, 그러니까 3, 4권 책에 40쪽이야. 3, 4권 책에 40쪽.
족발 그냥 오늘 홍차에 국 대신 족발. 나 홍차 안 마셔. 오늘 콜라에 청포도 인디가 마시고 싶어. 오늘 아빠이 40쪽, 3, 4권의 40쪽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책에, 그러니까 책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얘들아. 1, 2권 말고 뒤쪽에 있는 40쪽. 엄마 맛있게 스마트폰을 손에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친구들과 대화하는 자, 얘들아, 문장의 짜임과 양상인데 솔직히 내가 봐봐, 선생님 보세요. 이 단계까지 와서 제가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다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우리 아이들 시험도 봤는데 없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너네 학교 교과서에서만 특이하게 더 나오는 게 있어요. 문제 풀다가 충분히 접하셨을 것 같은데 중의성이랑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책만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생각에 너네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어렵게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위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 얘들아,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저랑 시간 단계상 전부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기 있는 문장을 분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숙제로 드릴 건데 알려드릴게요. 저랑은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 48쪽 여기부터 볼게. 학습 활동 내용이거든요. 48쪽 폈나요?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너희가 꼭 해야 되는 친구들이야. 지금부터 하는 거에 모든 내용이 별표한다. 자, 별표 해놓고 시작할게. 자연스러운 문장 만들기야. 자,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맞추시면 됩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다 보시면 안 돼요. 내용만 봐요. 자, 물은 섭씨 100도 이상에서는 기체가 되고 섭씨 100도 이하에서는 된다. 뭐가? 액체겠지? 이건 그쵸, 상식인데. 자, 액체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액체가 된다. 도어가 빠지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정확하게. 여기서 액체가 된다. 오케이. 액체가까지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얘가 무엇이 빠져서 어떠한 경우인지 어떤 것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것까지 알아야 돼.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너네가 작년인가에 나왔는데 자, 이런 것들을 주고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 중의성은 중의성인,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건지랑 관련되어 있는, 봐봐.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주고 이 중에서 똑같은 종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골라서 정답을 한 것은 하면은 뭐 기역, 디귿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선생님 막 이해돼? 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원인까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액체가 된다에서는 이렇게 고쳤대요. 자, 그럼 뭐가 빠져있다? 별표. 뭐가 빠져있다? 왜? 여기서 왜요? 묻는 사람 없겠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게 보어니까. 그지? 되다가 보어를 만들어주는 서술어니까. 응? 자, 뭐 액체가 된다. 이때 가는 그러면 무슨 격조사일까? 복격조사인 거야. 이해되죠? 자, 보어를 만들어준 복격조사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상하죠. 2번. 그 일을 결코 오늘까지 하겠다. 맞아요. 안 맞죠? 자, 뭐가 안 맞냐? 그치. 얘는 부사어인데, 자, 봐봐요. 결코 무언가 하다. 그러니까 얘는 하다, 뭐 하지 않다를 꾸며주는 애야. 그러니까 부사어지. 여기까지 되지? 용어를 수식하니까. 부사어인데 얘는 어떤 거랑 호응하는 부사어냐? 부정의 내용과 호응하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뒤에 긍정이 오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있는 현대 화자들은 이런 것들을 파괴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절대 끝내고 말 거야. 그 예시가 대부분 절대입니다. 절대는 원래 절대 아니하다 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많이 왔으나 현대에는 절대 뒤에도 긍정이 올 수 있습니다. 절대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건 절대에 대한 예시고요. 이 결코는 아직 부정의 의미가 남아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코 오늘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까지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좀 부정적인 문장이 되니까 뭐 고치면 그 일을 오늘까지 하겠다. 라만 써도 되죠. 이해되세요? 아니면 얘를 바꿔서 결코를 뭘로 바꿔? 반드시. 반드시는 무슨 부사어냐? 뒤에 긍정을 요구하는 부사어야. 긍정. 해야 한다. 반드시 못한다가 아니잖아. 그지? 이해되세요? 반드시까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거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춤과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얘들아, 뭐가 잘못됐니? 춤을 부르는 거니? 자, 춤을 추며 이렇게 가야지. 춤을 추며. 자유를 노래해야 되는데 춤을 노래할 수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만 짚어도 돼? 자유는 수상적인 개념이야. 춤은 물리적인 개념인데? 추상적으로 춤을 출 수 있어. 추상적으로 춤을 추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으로? 나 지금 머릿속에서 댄스 중이냐?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얘는 뭐가 부족한 걸까? 목적어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 서술어. 서술어가 없어. 그러니까 춤을 추며 라고 해서 얘는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밑에 별표 칠게 목적어 별표. 거기와 호응하는 뭐가 빠져 있어? 서술어가 빠져 있어.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해돼? 말 읽으면 정확히 이해를 해. 이해되지? 괜찮지? 여기 설마 뭔지 모르는 거 아니겠지? 을을 앞에 오는 거는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4번. 이거를 어려워하거든요. 자, 봅시다.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랐다. 이상하죠? 자,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는 뭐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응하는 친구가 있어. 봐봐. 그러면 해볼게. 나의 꿈은 했을 때 이 꿈은의 문장 성분 뭐야? 주어지.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기를 바랐다. 이랬을 땐 이 서술어가 바랐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와야 돼? 따는 것이다. 따기를 바랐다도 아니야. 따는 것이다. 그렇지. 애초에 바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거잖아. 그치? 타인이 자기한테. 그런 상황인 거니까 얘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뭐가 호응하지 않느냐. 자, 얘는 좀 써놔. 이런 식으로 주어랑 뒤에 오는 애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주술 관계에 호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습니다. 다시 주술 관계에 호응이 되지 않는다. 이때 주어 서술어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주술이라고 해요. 주술관계. 주술해서 말고요. 자, 그래서 주어 나의 꿈은 서술어 바랐다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작은 고추가 더 맵다가 이 문자일까요?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나 그 얘기 뒤에서 할 건데 그 예문도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그거 관형절이에요. 맞아요. 자,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아니면 나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랐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나마 되지. 그치? 바라다라고 하는 거를 나 스스로한테 가끔 이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를. 사실 이거는 운에 약간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운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때는 바라다도 가능하죠. 오케이? 자, 옆에 오른쪽 별표. 자,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이유 잘 나와 있다. 별표에 얘들아. 자,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져 있어. 봐봐. 비와 바람이 분다. 자, 이것도 알아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예시도. 비가 바람이 분다 했어. 비는 부는 거야? 비는 내리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내리다가 없을 경우. 이런 것들도 있는 거야. 별표에. 자, 그 다음에 부사어에 어울리지 않은 서술어. 절대로 포기해야 된다. 절대로는 원래는 얘들아. 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 해서는 안 된다, 호응한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이 절대야. 요즘 사람들은 이 절대를 어떻게 쓰니? 절대 해야 돼. 절대 해야 돼. 이렇게 쓰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못 쓰니까 그 표현이 굳어진 건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절대 뒤에는 뭐가 와요? 부정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알아두세요. 절대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부정이야. 절대 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으로 쓴다는 걸요? 긍정으로 쓴다는 걸.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절대 해야만 돼. 제가 종종 쓰기도 해요. 저도. 가끔 너희들이 숙제를 안 해올 때 절대 해야 돼. 절대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다 주어하고 네? 그쵸. 무조건. 그쵸. 보통 무조건인데 가끔 절대를. 자, 주어나 목적어에 어울리지 않는 서술어를 활용한다? 이거 주술관계에 대한 얘기야. 봐봐.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많다. 아니지 얘들아. 뭔가 뭐뭐다 이 아이들이. 자, 이 뭐뭐가 주어가 이렇게 왔으면
많은 것이다. 이렇게 가야 돼. 뭐뭐는 것이다로 가야 돼. 그래서 봐봐. 뭐뭐는 이랬으면 뭐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엇이다. 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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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넘어갈게요.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 어려워요. 여기서 맨날 틀려온단 말이죠. 일단은 너네가 1번 중의적 표현이 뭔지 모른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이라는 거를 몰라. 이중적이다. 두 개 다른 얘기예요. 의미가. 그래서 봐봐. 이 중의적 표현의 정의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쓰세요.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의미가 두 개의 폭은 플러스 알파 그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습을 해야 돼. 너네가 문장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 않나? 라는 걸 연습을 해놔야 되고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서에 있는 예문들이 있죠. 얘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며 그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지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알아둬야 돼요. 난 얘기했어요. 자, 발표. 다시 읽을게. 뭐냐면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서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자, 본문 볼게요. 여기. 다 중요하다. 얘들아, 일부러 너희들 이해 쉬우라고 그림도 나와 있잖아.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자,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어떤 걸 떠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는 슬기라고 하는 아이가 친구들과 떨어진 지 오래됐어.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해석할 때 범위가 어디냐면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해서 슬기가가 주어야.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이게 1번이야. 해석되는 게 1번. 그리고 색깔 좀 다르게 할게. 구분을 위해서. 자,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면 슬기가 만나고 싶은 친구가 많은 거야. 그지? 근데 이거 말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슬기가 인기가 많아. 인싸야. 자,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들인데 슬기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되나요? 자, 이거 해석을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슬기를 보고 싶어하는,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선생님 표현할 때 슬기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다라고 한 것은 제가 고친 거예요. 뭘로? 목적어로 딱 이렇게 정확히 해놓고 얘를 슬기를 보고 싶어하는 걸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슬기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야. 말 이해되니? 되니? 자, 이러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얘가 어떤 경우냐? 주어나 목적어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왔을 수도 있어요. 주어, 목적어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어디까지가 목적어냐. 그래서 슬기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되세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여기도 두 번째. 이것도 자주 나와. 윤경이는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자, 짜잔.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윤경이는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윤경이 혼자서 1번 이거야.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윤경이가 혼자서 혜성아, 영주야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범위가 윤경이는 혜성이와 함께 영주를 불렀다일 수도 있어. 이게 2번이야. 그러니까 윤경이랑 혜성이랑 같이 있고 영주가 영주야 둘이 같이 영주야 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로 해석할 때 영주가 혼자 있는 상황을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좀 중의성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윤경이는 혜성이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뭔가 더 추가해야 돼. 그래서 둘이서 뭔가 다수가 한 명을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돼요? 아니면 이렇게 얘는 혼자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 은경이는 혼자서 홀로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아니면 역으로 이렇게 해도 돼. 윤경이는 함께 있는 좀 이거 어색하다. 윤경이는 뭐 굳이 하면
둘이 함께 있는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길어지잖아. 그냥 윤경이가 혼자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친구 중에 어. 혜성이랑 영주가 둘 다 있어. 아, 그래요? 오, 옛날 약간 엘란 이름인데 있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어, 목적어,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나와요. 종현이는 어제 고향에서 온 혜리를 만났다. 자, 그러면 종현이가 어제 고향에서 온 혜리를 만났다. 로 해석하면 봐봐요. 어제 고향에서 온 혜리. 그러니까 혜리가 어제 부산에 있다가 여기 수원으로 왔어. 고향에서 왔어. 어제.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이고. 아니면은 종현이가 고향에서 혜리는 한 3일 전에 왔다. 근데 혜리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제 만나기로 했어. 이해돼? 이게 2번이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좀 바꾸면 종현이는 어제 고향에서 온 혜리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를 바꿔서 종현이는 고향에서 위치 좀 바꿔. 어제 온 혜리. 이런 확실하잖아. 그럼 어제 온 거야. 그치? 고향에서 어제 온 혜리를 만났다. 위치를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종현이는 고향에서 온 혜리를 어제 만났다. 이것도 위치를 바꾸면 되죠. 어제 만났다. 이거면 이제 중의성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더라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중의성 없애는 방법. 자, 별표. 자, 이거 해결 방안까지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별표. 자, 중의성을 없애는 방법. 일단 의미를 한정하는 상황이나 문맥을 제시한다. 아까 의미를 한정하는 상황. 혼자서, 둘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의미를 한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문장의 뜻이 분명해지도록 쓸어. 더 설명을 해줘. 아니면 조사를 써서 문장 성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보조사를 보통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단어의 순서를 조정해서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부분을 분명히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본인이 해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좀 문제를 풀어두셔라. 되나요? 되나요? 돼? 넘어갈게요. 자, 여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뒤에가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는 시험 문제에 꼭 하나씩 나오는 게 있어요. 자, 혼문장하고 견문장이 주는 느낌의 차이입니다. 별표 한번 할게요.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엄청 인상 깊게 읽었던 최인훈의 광장입니다. 있는데요. 이분이 작가가 돌아가신 게 2018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봐봐요. 자, 여기에 쓰이고 있는 문장들이 다 무슨 문장이야? 무슨 문장? 혼문장이지, 얘들아. 이해돼? 그거랑 다르게 똑같은 문장이어도 목토로 나서는데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고 선장실로 올라가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여니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어서 벽장문을 닫는다. 느낌이 좀 다르죠? 자, 얘는 무슨 문장들이에요? 다 이어진 문장이야. 견문장이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겁니다. 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짧아요. 짧으니까 짧은 것에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동시에 속도가 빠르게 호흡이 빠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하죠. 간결한 내용만을 전하다 보니까 복잡한 내용을 전하기에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오히려 그 내용이 분산되어 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이해돼? 네? 자, 반면에 견문장은 반대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간결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동시에 그 장점이 될 수가 있지. 긴밀하고 복잡한 내용을 굉장히 엮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이해돼? 하지만 동시에 또 단점이 뭐냐면 너무 그 내용이 복잡해지면 무슨 문제가 있어? 오히려 내용 파악이 안 된다. 그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것도 문제 하나씩 나오니까 확인해라. 선생님 말이 다 정답이야 지금. 자, 혼문장을 활용해서 표현에 간결하고 명료하며 긴장감과 강렬한 인상을 준다. 근데 나는 견문장을 활용해서 문장들의 연결 관계가 잘 드러나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논리적인 느낌을 준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럼 밑에를 볼게. 여기서 느낌의 차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과 눈을 맞춰보세요. 스마트폰 속 세상에서 벗어나면
진짜 세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어진 문장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다. 손에서 놓고 내가 주변을 돌아본다. 라고 하는 건데 뭐 내가라는 표현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 이어진 문장인 거예요. 이어진 문장. 자, 그런 문장에 비해서 이거를 바꿨어. 혼문장을 바꾸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세요. 주변에 돌아보세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들과 눈을 맞춰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좀 더 간결한데 동시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강조하는 느낌이 좀 더 세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차이가 있어. 자, 원래 글은 견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용 사이의 연결 관계가 잘 드러나고 뭐뭐 하세요의 반복을 피할 수 있어서 내용이 집중력 있게 전달되는 반면에 혼문장으로 바꾼 글은 문장이 짧고 단순해서 내용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전달한다. 딱딱딱 하는 느낌 있잖아. 그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습서를 손에서 놓고 주변에 저기요. 왜 바꿔? 왜 갑자기 뭐하지? 답습하지? 자, 넘겨서 뒤쪽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넘겨서 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발표 한번 할게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들어가기 전에 딴 얘기 한번 잠깐 할까? 기억하고 있나?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 자, 한 번만 더 풋뿌기지 마. 자, 절대 똑똑해요. 뭐라고요? 제가 오늘 배운 걸 써봤어요. 잘못되게 썼는데요? 절대 똑똑하죠. 자, 봅시다. 제가 맞춰볼게요. 질문할 테니까 맞춰보는 걸로 합시다. 자, 얘기했잖아. 모든 관영어는 관영사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손 들어볼게. 자, 모든 관영어는 관영사이다. 참이다. 뭐가 더 큰 개념이야? 자, 거짓이다. 건우는 뭐야? 생각 중이야. 자, 얘들아, 손 내려봐. 자, 거짓이야? 그러면은 얘들아, 이유를 알아야지. 모든 관영어는 관영사이다. 맞아, 틀려? 틀려. 자, 그럼 왜 틀리지? 관영어에 관영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있지? 뭐 있지? 관영형 무엇이? 자, 우리 외웠어. 오늘 썼잖아. 관형사용 어미라는 게 있어. 근데 관형사용 어미만 붙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친구들이 있지. 자, 원래 있는 뭐랑 뭐에 자, 친구가 있잖아. 용언이 있어. 동사, 형용사. 용언 뒤에 친구는 어미야, 조사야? 다시. 자, 용언 친구는 어미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관형사용 어미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관형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어. 지금 내 말 이해 안 가는 거 솔직히 얘기해. 자, 내 말이 1%라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손. 다시. 자,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랑 친구고요. 이 용언은 원래 동사 형용사라서 보통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관형사용 어미 뭐 있었더라, 얘들아? 기억이 안 나는. 아까 썼잖아. 은는 니은, 미을, 그치. 이런 애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붙어서 관형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관형어에는 관형사랑 용언도 있네? 그럼 뭐도 있을까? 체언도 있어. 자, 체언 친구는 누구게? 어미야, 조사야? 자, 체언 친구는 어미야, 조사야? 조사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음에 드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 있더라? 자, 어디 있었지? 그거는 그렇지. 자, 여기 다시 봐봐.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랐다라고 했어.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볼게요. 하나, 나의 꿈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를 바랐다라고 했을 때 나의 꿈이야. 이 주어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의 문장 성분이 있다. 승희야, 나의 꿈에서 나의 문장 성분은 뭘까? 꿈을 꾸며줍니다. 체온을 수식해줘요. 관형, 사야, 어야? 어지, 그치? 봐봐, 관형, 어지, 얘들아. 여기서 관형사라고 하면 틀리죠. 자, 관형어입니다. 관형어인 이유는 뭐예요? 체온을 수식해주니까.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관형사가 관형어가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관형사만 관형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나의 꿈에서 얘는 뭐랑 뭐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걸까? 너나 우리 이런 애들은 뭘까?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뭘까? 명사 중에서도 대명사지. 나잖아. 나를 지칭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대명사야. 근데 내가 얘기했어. 대명사는 체언이야. 체언 친구 누구야? 조사. 자, 그러면 뒤에는 조사가 붙어. 관형, 사용, 어미처럼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조사가 붙어. 뭘까? 관형? 그건 관형, 사용, 어미. 얘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 관형격 조사 뭐가 붙을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 의가 붙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 모든 관형어는 관형사이다. 맞아, 틀려? 모든 관형어는 관형사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요? 선생님 봐야지. 용언이랑 체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용언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관형사용 어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체언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관형격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돼요?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별거 안, 네? 관형어가 관형사보다. 네. 따지자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관형,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모든 관형사는 관형어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 관형사는 항상 관형어의 역할을 하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생님 관형사는 뭐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청산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너네들의 수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은 형상관형사예요. 3가지 정도는 외워놔. 내가 이미 너네 시험 보는 거에 써놨을걸? 그래, 이 정도 외우자. 다시 외울게. 성상관형사, 얘네들은 무조건 관형사고 항상 관형어의 역할을 해. 다시 관형사고 관형어의 역할을 해. 그러면 뭐 있다? 옛, 세, 헌. 다시 시작. 시작. 옛, 세, 헌. 시작. 자, 외웠지? 자, 모른다는 얘기 하지 않겠지? 자, 이런 얘기죠. 성상관형사. 성질고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관형사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딴 얘기하고 잠깐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합시다. 와,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보십시오. 얘네 뭐냐면 내가 문장을 하나, 2개만 더 써보자. 아까 얘기했으니까. 예쁜 꽃이 피었다가 있고 하나 더. 작은 고추가 맵다. 학교 선생님께서 관련해가지고 뭐 더 알려주신 거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 안 했다. 다음 주에 학습지 가지고 오세요.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 모두 다 가져오세요. 알겠죠?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네, 이따가 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저 볼게요. 일단은 얘네 둘 마저 봅시다. 자, 예쁜 꽃이 피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얘네들을 분석을 해볼게. 일단은 얘들아 해보자, 한 명씩. 자, 예쁜 꽃이 피었다 해서 다 같이 해볼까? 꽃이 얘들아 문장 성분 뭐야? 주어, 서술 어딨니? 피었다. 자, 밑에도 해볼게. 주어 어딨니? 고추가. 그 다음에 맵다 뭐야? 서술어. 그럼 얘네들이 문제야. 자, 예쁜 꽃이고 작은 고추입니다. 자, 예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승희야, 예쁜 얘는 문장 성분 뭐예요? 관형어지. 자, 진우야, 여기서 작은은 문장 성분 뭐예요? 관형? 사야어야? 그치, 어지. 봐봐요. 관형어예요. 자, 얘네가 묶어서 쓸게요. 관형. 그러면 자, 관형어 있고 주어 서술어 한 번이네. 됐다. 이러면 한 문장이야. 틀려. 자, 이러시면 안 돼요. 틀려요. 자, 얘네들은요. 겹문장이에요. 겹문장. 그 중에서도 아는 문장 중에서도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얘네는 예문을 그냥 일단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자, 예쁜 꽃이 피었다. 많이 나와요. 작은 고추가 맵다? 자주 나오겠죠. 자, 이런 애들이 왜 그러면 관형절인지 아셔야 돼요. 문장이 2개입니다. 항상 제가 문장을 분석할 때 뭐부터 먼저 하라고 했지? 얘들아, 항상 뭐랑 뭐부터 찾아? 주어, 서술어부터 찾아. 근데 주어, 서술어랑 찾으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제가 이 얘기도 해요. 원래 있는 문장을 생각해봐. 이 얘기야. 자, 꽃이 피었다가 하나 있지. 고추가 맵다가 하나 있지. 근데 뭐가 예쁘다, 작다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얘는 원래 있는 문장을 생각해 봤을 때 뭐가 예뻐?
꽃이. 뭐가 작아? 꽃이? 고추가 얘는. 그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얘가 서술어야. 예쁘다 작다가 서술어야. 원래 문장에서. 그럼 원래 문장에 뭐가 더 있는 거야? 꽃이 예쁘다. 고추가 작다가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럼 문장이 몇 개야? 2개. 그래서 무슨 절이야? 뭐를 안고 있는 문장이야? 관형절이야, 얘들아.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됐어요? 됐어요? 기억하세요. 틀리면 안 돼요. 혼문장?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 너네 재작년인가 기출이 이거였어. 알겠지? 알겠지? 기억을 해놔. 다시. 자, 항상 원래 문장의 형태를 찾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운동화가 비싸다. 운동화가 가볍다. 해볼게요. 빠르게. 자, 주어, 서술어, 서술어. 어렵지 않지? 얘는 그냥 누가 봐도 혼문장이야. 그죠? 그 다음에 밑에도 가방이 저렴하다.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가방에 책이, 주어, 많이 들어간다. 서술어. 나 한번 찾아볼게. 자, 가방에 책이 많이 들어간다 했을 때 가방의 은율이 뭘까요? 문장 성분? 가방에 그 주어요? 아니 그 주어가 아니라 부사. 누구를 꾸며? 부사야? 부사어. 부사어지. 얘는 명사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부사어가 된 거야. 자, 누구를 꾸며주는데? 가방에가 뭘 꾸며줘?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들어간다를 꾸며주지. 책 꾸며주면 그거 관용어게? 아니죠. 자, 부사 정확하게. 자, 많이 들어간다. 많이는 문장 성분 뭐야, 은율? 많이 부사해. 부사.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 어쨌든 주어 서술어 관계 한 번이니까 혼문장이야. 그 다음에 바닥이 푹신해서 편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주어 그 다음 서술어 편안하다 서술어 여기서 얘들아 주서서 자 그럼 주서 관계 어쨌든 한 번 혼문장 이러면 안 돼. 안 돼. 생략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원래 문장을 생각하라니까. 원래는 바닥이 푹신하다지. 원래 바닥이 푹신해서 뭐가 편안해? 바닥이? 아마 맥락상 발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죠? 발. 운동화 얘기니까. 발 얘기야. 발이 편안하다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주어 서술어 있어. 이거는 이어진 문장인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어진 문장일까? 겹문장이고 이어진 문장이 그 중에서 뭘까? 종속일까 대등일까? 맞춰보자. 자, 진우야. 종속일까 대등일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 발이 편안해서 바닥에 푹신한 거야? 뭐야? 종속이야, 대등이야? 종속이야. 안 돼. 자,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 가면 좋으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종류가 있어요. 푹신해서. 얘는 뭘까? 원인이지. 푹신하기 때문에 원인이잖아.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베스트야. 알겠지? 네. 만약에 막 원피스 같은 세계관이라 가지고 네. 발이 편안하면 바닥이 푹신해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기요. 그러면은 이제 조건을 그렇게 써놔야 되겠죠. 가로치고 원피스 세계관이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막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해볼게. 가방이 튼튼하고 방수 된다라고 했어. 방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가방이 튼튼하다 뭐 있을까? 주어 보이니? 가방. 튼튼하다 서술어. 자, 이럴 수 있어. 여기서 잘 하나 볼까? 자, 방수도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은유라. 방수도 된다 해서 서술어 어딨어? 그럼 방수도는 뭐야? 그렇지. 자, 여기서 이런 실수 하시면은 곤란해요. 아세요? 자, 시험에서 항상 너네가 틀렸는 게 뭐게? 보어야.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거를 주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얘는 뭐야? 보어야. 보어야. 응? 그치? 봐봐. 그래서 가방이 튼튼하고 방수가 된다. 그러면 선생님 주어 서술어 있고 보어 있고 서술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얘들아 가방이 튼튼하다 하나. 그리고 가방이 방수가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가방이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서 여기 쓸게요. 가방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얘는 겹문장이고 이어진 문장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 진호야. 자, 얘는 이어진 문장 중에서 뭘까? 대등이야, 종속이야?
그치, 대등이지. 가방이 튼튼하고 방수도 된다.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정도까지 쓰면 좋겠죠, 나열. 이해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아는 문장 별표. 하얀 운동화가 청바지와 잘 어울린다. 자, 얘들아, 주어 어디 있어? 하얀 운동. 운동화. 자, 청바지와 잘 어울린다. 서술어 어디 있어? 어울린다. 청바지와 어울린다. 얘는 부사어. 부사어. 왜? 청바지와 어울리는 거고 잘 어울리는 거니까. 그럼 하얀 운동화가 있어. 하얀 운동화 했을 때 하얀에 있는 친구 건우야, 얘는 무슨 어야? 하얀 문장 성분 뭐야? 관형? 어지. 자, 관형어야. 그러면 주어 서술어 아싸 혼문장. 틀려. 자, 항상 모일 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모일 때 이렇게 문장이 두 개의 가능성이 높냐면 그냥 관형사가 관형어가 됐을 때는 두 개의 문장의 확률이 극히 적어. 하지만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가 오지. 그랬을 때 두 개의 문장은 해석될 수 있어. 그러면 문장에서 뭐가 하얀 거야 원래? 운동화가 하얀 거야. 이해돼? 그러면 운동화가 하얗다. 그 다음에 운동화가 청바지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문장이 두 개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 자체가 운동화가 하얗다, 하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관형절인 거야. 선생님 말 이해돼? 관형사형 어미 뭐가 붙었어? 니은 보여? 하얗다라고 하는 원래 말이 있잖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니?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하얀 자체가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 자체가 무슨 절이야? 이 자체가 관형절이야. 선생님 말 이해돼? 돼?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 시험 나와. 관형절. 관형절이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는 문장, 견문장, 아는 문장. 그 중에서 관형절 아는 문장. 그 다음에 귀여운 무늬가 눈에 잘 띈다. 얘들아, 귀여운 무늬가 주어. 잘 띈다. 서술어, 띈다가 서술어. 잘이 부사어. 귀여운 무늬야. 귀여운은 관형어지. 자, 그러면 아싸 혼문장 아니라고. 자, 귀여운 무늬가 잘 띈다. 자, 무늬가 눈에 잘 띈다 하나. 누가 귀여워? 무늬가. 오케이? 무늬가 귀엽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뭐야? 겹안관이지. 썼니 얘들아? 겹안관. 이해되시죠? 이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특히 관형절. 오케이? 시험에 나와. 헷갈리게. 알겠죠? 자, 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그런 얘기야. 얘는 아까 얘기했던 혼문장이고 견문장인 거에 대한 얘기인데 뭐 혼문장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면 나름의 또 장점이 있고 견문장으로 표현하면 많은 내용을 긴밀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장의 짜인 파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17분이네요. 후다닥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자, 저한테 공지사항 듣고 그러고 갑니다. 자,